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강의하고 있는 김수 선생입니다. 문제풀이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학과 사회계약론입니다. 실학과 사회계약론. 기본적으로 실학자들에 대해서 이해하실 게 뭐냐면, 실학자들은 본인들을 양명학이라든가 본인들을 북학이라든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실학자들은 자신들을 성리학자라 생각했습니다. 성리학자. 다만 성리학의 사변적이고 사상적인 파트를 좀 비판하는 입장에 가깝죠. 자, 얘기해봅시다. 실학은 가장 크게 얘기해서 사회개혁론 얘기할 때 다 이게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사회개혁론 얘기할 때 보통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갈려지는데 중농학파 얘기를 해보죠. 자, 194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네, 요 좀자는 왜 좀벌레 그러죠? 좀벌레. 벌레 좀자입니다. 벌레. 여기서 벌레 무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6종류가 있는데 육종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건 누구냐면 육종론을 얘기하는 6가지 벌레. 육벌레론 얘기하는 건 성호 이익입니다. 성호 이익. 특히 성호 이익의 성호 사설에 이 얘기가 써 있고요. 성호 이익은 중농학파로 유명하고 한전론을 얘기하는, 그렇죠? 영업전 얘기하는 한전론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1번 문제가 쉽죠. 유통경제 발전을 통해서 농업경제를 활성시키다. 유통경제를 발전시키는 거는 중상학파입니다. 중상학파 얘기니까 당연히 얘가 틀렸죠.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한전론을 주장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서 고금의 흥망이 시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파악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성호사설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본적으로 윤리도덕의 실천이고 역사는 윤리와 도덕의 실현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직은 적은데 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많은 데서 붕당에서 내온 곽우록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익이라는 사람이 곽우록이라는 책에서 곽우록이라는 이 성호 이익의 책에서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사상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보십시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앞에 문제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자, 두 번째 갈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97번. 무릇 1여의 토지는 여민이 함께 농사하고 경계를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쭉쭉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고, 지우개가 이게 상태가 안 좋네요.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여의 토지 이게 나오면은 이제 여전론입니다. 여전론을 얘기한 사람은 정약용이죠. 정약용은 여전론과 더불어 우리 정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옳은 겁니다. 박재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고 실험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착각하게 지석영 이런 사람이 그 종두법을 갖고 와서 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석영은 이제 일본에서 연구된 종두법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소개한 정도고요. 실제로 종두법이 연구된 거는 정약용의 마가회통이라는 책에서 그 영국의 제너의 종두법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약용이 종두법을 연구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익의 역사식을 계승해서 동사강목을 저술했다. 동사강목 저술한 거는 안용복이죠.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사강목은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탈피하자는 입장의 책입니다. 탈피하자는 입장의 책이고, 그래서 성호 이익의 역사식을 개성한 건 맞고요. 사만정통론을 내세우죠. 그 다음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내놓은 건 홍대용이고,
그 의산문답이라는 책에서 네, 의산문답이라는 책에서 예, 내놓은 거고 여기서 이제 지전설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학의를 저술로 해서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북학의를 저술한 거는 박제가죠. 박제가가 북학의를 제술했고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 그리고 이 박제가는 중상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우물론 있죠, 우물론. 우물은 고여있는 물이라 계속 퍼서 내서 써야 우물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그 박제가입니다.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의외로 문제 자체는 종두법을 몰랐으면 굉장히 당황하실 문제입니다. 종두법을 몰랐다면 고객님 당황하셨어야 되겠죠. 자, 여전론을 얘기한 거에서 정약용을 알 수 있고 여전론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좀 나중에 확인을 좀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99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학자. 이거 의산문답 아까 얘기 나왔죠? 의산문답 누구요? 홍대용이고 네. 지전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전설 얘기하면 이제 뭐 네, 천동설, 지동설을 얘기한 거죠. 지동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맞는 거죠. 그죠? 무한우주로 내놓은 거 맞고 그 다음에 친분이 재능과 학식의 여부로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맞는 얘기고 그 임하경륜이라는 책에서 임하경륜이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본성이 같지 않다라는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지 않다. 이거 많이 들어보는 거 호랑론정에서 호론 얘기하는 거죠. 호론, 그죠? 호랑론정에서 호론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이쪽은 노론 계열의 학자들이니까 당연히 홍대용은 아닙니다. 이 기본적으로 그 실학자들은 약간 그 소론 계열과 남인의 후예들, 특히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남인의 후예들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실론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미뤄서 지금까지 믿던 고정관념을 상대주의적인 논법으로 비판했다. 예, 이 의산문답이라는 것 자체가 실론과 허자라는 사람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자는 누구냐면 빌허자예요. 빌허자. 이건 실론은 실학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용은 서양과학을 받아들인 이런 걸 글자를 틀리고 네, 드린이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서양과학을 받아들인 실학자를 의미하는 거고 허자는 우리가 보는 전통적인 조선의 성리학자들을 전통적인 특히 이제 그 호론을 얘기하는 전통적 성리학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네, 3번이 틀린 거가 되겠지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쭉쭉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 보시죠. 201번. 자, 다음의 주장을 펼친 인물의 사상에 대해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비유하건대 재물은 마치 샘과 같다. 여기서 끝났죠? 뭐요? 재물은 샘과 같다. 뭐요? 우물론. 누구요? 박제가. 중상학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존원 만물일체설로 지행합일이론을 체계한 것. 지행합일론을 얘기한 건 누구요? 이건 양명학이거든요. 양명학 이거는 누구다? 정제두를 얘기하는 양명학의 정제두가 처음으로 들고 들어왔죠. 화이적 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한 거는 호랑론정에서 호론 쪽의 얘기고요. 우암 송시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자 인물성 동론 요거가 낙론이죠. 그 다음에 낙론, 그 다음에 농촌사회 모순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경세치용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경세치용론
중농학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방금 박제가니까요. 박제가의 우물론 얘기하는 건데 박제가의 우물론 중상학파니까요. 그래서 사상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거는 여기 3번 낙론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틀려서 쉽게 답이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호론과 낙론 얘기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 있으니 저기서 다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문제 가시죠. 2203번입니다. 203번. 다음 보기 중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모두 골라봐라. 자, 한전론을 주장했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패단을 얘기한 건 이익이 맞아요. 근데 신분에 따라서 차등 있게 토지를 배분하는 거는 여러분 한전론의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유영원의 반개 유영원의 균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균전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틀렸죠. 이 6가지 좀먹는 요거는 이익이 맞는데, 그리고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 지방행정의 개혁에 쓴 경세유표 등을 비롯해서 500개의 저술을 남겼다. 여기도 틀렸는데요. 이거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고 이거는 틀렸는데 뭐가 틀렸냐면 경세유표는 지방행정개혁을 얘기한 책이 아니라 뭐요? 중앙의 행정의 개혁에 대해서, 중앙의 행정을 어떻게 개혁한다고 언급한 책입니다. 지방행정개혁에 대해서 쓴 책은 우리가 목민심서라고 부르는 책이 있죠. 그죠? 목민심서에서 지방행정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유영원은 요거도요. 필요한 토지 규모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에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뚜두두둑. 이거는 유형원의 균전론은 맞거든요. 유형원의 균전론은 맞지만 이 내용은 이익의 한전론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익의 한전론이에요. 유형원하고 균전론은 맞는데 내용은 이익의 한전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랑 얘하고 내용을 바꾸면 맞겠죠. 연암 박지원은 청나라의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해서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에 비유했다.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우물에 비유하면서 소비를 권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박제가죠. 박제가. 그죠? 이거는 박제가의 주장이므로 연암 박지원의 주장이 아닙니다. 박제가의 주장이므로 틀렸고요. 유수원은 우서를 저술해서 상옥과 요거는 맞는 얘기. 이수광의 지복유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도 요것도 맞는 얘기. 그러니까 맞는 거는 2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2개 되겠네요. 자, 참고로 이수광 같은 경우는 17세기 초에 그 실학사상의 선구자들이죠. 실학사상의 선구자들 1600 지복유설이라는 책이 나온 게 1614년이니까요. 1614년에 나오는 책이니까 실학사상의 선구자들이다. 동국지리지는 1615년에 나온 책이고 1615년에 조선 후기에 실학의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2사람 되겠습니다. 자, 203번 그렇게 2개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조선의 이제 역사서네요. 조선의 역사서. 자, 조선의 역사서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조선의 역사서는 뭐겠어요? 왕조실록이죠. 왕조실록 자체는 워낙 많이 이야기 나온 컨텐츠고요. 워낙 언급이 많이 된 컨텐츠라 되게 재밌는 내용도 많고 중요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걸 좀 체크해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보시죠. 206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역사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동양에서는 역사책이 정책을 위반하는데 이론적 근거와 참고자를 마련하는 위해 연구가 되었다. 동양에서는 여기 역사학의 제1차 목적인 귀감에서 찾는다. 교훈이죠. 교훈이 되는 걸 찾죠. 그래서 대부분 역사책에 거울 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치통감, 동국통감 뭐 이런 식의 책들이 네, 이런 귀감을 찾는 데 쓰이는 여기 있네요. 사마강의 자치통감, 뭐 주위의 통감감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동국통감이 있죠. 네, 거기 옳은 거 보십시다.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고려 역사를
정리한 기전체 사서. 기전체 뭔지 아시죠? 사마천의 사기에서 기록된 기, 열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을 기전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고려사가 딱 이렇게 돼 있고요. 단군에서 고려말까지 노래 형식으로 만들어진 동국에서 단군 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노래로 정리한.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 괄호 서거정이 편찬한 동국통감인데 동국통감이 언제부터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말까지 정리한 책은 맞아요. 동국통감이 그 단군조선에서부터 고려말까지 정리한 책은 맞습니다만 노래 형식으로 정리한 건 아닙니다. 노래 형식으로 서사시 같은 노래 형식으로 그 시가 노래라기보다 시죠, 시. 운율이 있는 시 같은 형식으로 정리된 대표적인 역사책이 저기 이승훈의 제왕홍기 같은 책들, 그 제왕홍기나 동명한편 같은 책이 뭘로 정리된? 시 형식으로 정리된 책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요. 그 다음에 단군조선서부터 삼한까지 역사를 외기로 구분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 동국통감은요, 기본적으로 요 순서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군에서 삼한까지를 뭘로 정리했냐면 외기, 흔히 말하는 고대사죠, 고대사. 그 다음에 외기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를 삼국기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를 신라기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를 고려기 이렇게 정리를 해놨답니다. 이렇게 해서 4편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기로 구분해서 서술한 건 맞죠. 그 다음에 역대국왕의 사적 가운데 후세에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을 뽑아서 편년체로 편찬한 거는 요거는 국조보감이라는 책이 요렇게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조금 어렵긴 하네요. 특히 국조보감 같은 경우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이 아니라서. 네, 그리고 동국통감의 내용을 알아야지 푸는 문제라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네, 동국통감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은 풀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 문제에서 우리 책의 이제 레벨 난이도 상짜리라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수가 할 말은 선생이 할 말 교수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좀 많아요. 틀리라고 내는 이거 뭐 어떻게 이것까지 맞추겠어 싶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상 이런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다 틀리는 문제입니다. 다 틀리는 문제. 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207번입니다. 다음 역사서들의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는데 2009년도 국가직 7급 문제죠. 자, 여사제강에서 서인의 입장으로 북벌운동을 지지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서인의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북벌운동을 지지한 거는 맞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사제강이라는 책 자체가 뭐를 되게 강조하냐면 이 고려가 이 요나 금, 그러니까 거란이나 여진이나 몽고 같은 북방 민족들에게 계속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싸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서인의 입장이라는 표현은 또 어디서 이제 나오냐면 이 여사제강이라는 책이 계속 뭐를 강조하냐면 이 고려라는 나라나 이런 나라들에 있어서 재상이 중심이든 정치 운영을 했다. 이거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사제강이라는 책은 이렇게 되는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기본적으로 동사는요. 누가 쓴 책이냐면
남인 출신인 허목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남인 출신인 허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시각이 아주 잘 반영됐겠어요? 그렇죠. 남인의 의식이 정말 절절하게 반영되는 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비판하고, 네, 남인들이 잘려 나가게 되는 분당 정치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북벌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실제로 북벌은 하지도 못하죠. 그죠? 북벌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강목은요, 자 봅시다. 동사강목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비판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좀 강화한 책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일단 동국통감 제강, 이거는 이제 홍여하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요 동사강목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요거 좀 지울게요. 쓸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좀 지우고, 동사강목 얘기를 해보자면, 당연하겠지만 아시겠지만 동사강목이라는 책은 누가 쓴 책? 이거는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쓴. 그러니까 이 안정복은요, 일단 남인이고요. 성호 이익의 제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익의 학파죠. 이익의 학파, 성호학파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7세기 이후에 국사연구의 성과를 계속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역사 인식이나 뭐라 그럴까요? 역사 인식이나 서술 내용에서 가장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책으로 보통 인정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교 명분론, 정통성론의 인식, 그러니까 유교 명분론의 인식과 문헌고증 방식의 양면을, 이거를 집대성한, 명분과 그 내용상의 이런 걸 집대성한, 거의 우리 역사책의 끝판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로 단군조선, 참고로 위만조선 얘기 없어요. 기자조선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의 이 기자조선은 우리가 그 중화사상에 우리도 중화사상의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유학자들이 가장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민족주의사관에서는 이제 기자는 별로 얘기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마한정통론, 그 다음에 바로 통일신라 가고요. 그래서 말로 가고 고려까지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유교 정통론을 완성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강목은 요런 책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동사강목은 이런 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부여씨가 망하고 역사서가 편찬된 시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고 씨가 망하고 김 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대 씨가 북방을 차지하는 발해가 했다. 이걸 남북국이라 했다. 남북국에 대한 처음 인식, 그죠? 대 씨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다. 고구려 땅이다. 이거는 무책 이름이 뭐냐면 발해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의 최초의 거의 유일무이한 책이라고 유일한 거의 유일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해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언급하는 책은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유득공의 발해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유득공의 발해고가 등장하는 거는 이 유득공이라는 사람 자체가 언제 때 사람이냐면 이 유득공이라는 사람 자체가 규장각 검서관 출신입니다. 당연히 어느 때겠어요? 당연히 정조 때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의 17, 18세기, 18, 19세기 사람입니다. 유득공의 발해고를 쓴 검서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양명학이 수용되기 시작한 건 16세기 때 들어오죠. 16세기 때 조선에 양명학이 들어와서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양명학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성리학적인 이 기반이 워낙 탄탄한 나라고 성리학적 사상이 거의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양명학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들어와서 별로 없다가 17세기 들어와서 소론의 학자들과, 그죠? 권력에서 소외된 종친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집안 학문, 가학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게 바로 양명학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 수용을 지지하는 여론이 조성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이 역사서가 출연된 시기의 상황이니까요. 보통 유독곡의 발해고가 나오는 시기의 상황은 정조 때 상황이면 이거는 성리학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할 때입니다. 성리학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할 때, 그러니까 실학이 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서울 출신의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됐다. 맞아요. 유독공하고 박제가,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서울 출신인데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된 사람이죠. 우리나라 역사의 통사체계가 처음으로 확립됐다. 우리나라 역사의 통사체계가 처음으로 확립된 거는 이제 서거정이 쓴 일반적으로 동북통감을 통사체계가 확립된 책으로 많이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네, 최초의 통사는 동북통감이니까 이건 틀렸죠. 그러니까 맞는 건 합이 3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10번 봅시다. 2009번까지 했으니까요. 2011번 넘어가시죠.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역사서와 역사가를 바르게 나열한 거예요. 자, 외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로 나눠진 거, 이건 뭐예요? 방금 전에 썼던 동국통감이죠. 동국통감. 글씨가 좀 날아갔네요. 미안합니다. 예, 동국통감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문헌을 광범위하게 참작한 유서적 성격. 유서라는 표현은요, 일종의 뭐란 얘기냐면 백과사전이라는 얘기예요. 백과사전. 유서라는 표현은 백과사전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있고 기존체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열전은 없고 색이 지고, 열전이 없다는 게 좀 특이한, 열전이 없는 게 되게 특이한 거죠. 이게 해동역사네요. 예? 해동역사. 열전이 없는, 기전체인데 열전 없는 사설은 해동역사밖에 없습니다. 기전체인데 열전이 없는 사설은 해동역사밖에 없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시세, 행, 불행, 시비의 순.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거 이익이죠. 이익의 성호사설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오케이. 다음 문제 가시죠. 215번입니다. 조선 후기 지필은 역사서의 일부래네요.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은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됐고, 그 다음에 랄랄랄랄랄라 이게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신라 역사가 중심으로 기록됐지. 그런데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재함이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고 신라가 차지한 땅은 남쪽 일부밖에 안 돼. 그러니까 김씨는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대차게 까고 있죠. 그죠? 여기서 김씨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김씨는 누구냐면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역사책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러니까 신라 정통론을 내세우는 김부식 자체가 신라 출신의 유학자였고요. 유학자 가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김씨는 김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게 까고 있는 얘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안정복의 동사강목 되겠습니다. 동사강목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맞는 거는 예, 우리 역사 정통론은 1번이 맞는 말이겠죠? 1번 맞는 말이고 2번, 3번, 4번이 왜 틀렸나 봅시다. 2번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네. 기본적으로 동사강목은 단군에서 기자로 여기에서 신라로 가거든요. 단군에서 기자로 삼국시대가 있고 통일신라죠. 통일신라가 있고 여기도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 체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 맞는데 독자적인 역사 정통론의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만주수복을 회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요 단군 부여 고구려 흐름의 중심에서 만주수복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동휘가 얘기한 동사라는 책이 이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망라했다. 요거 딱 얘기 들으시면은 방금 전문제에서 했던 한치윤의 해동역사, 이게 딱 그 내용입니다. 한치윤의 해동역사. 그 다음에 4번에 여러 영역을 항목고는 백과사전식 서술. 요거는 이제 그 백과사전식 서술로 문화인식의 폭을 확대한 책은 우리가 이제 되게 또 유명한 책이죠. 이금익의 열려실기술이라는 책이 백과사전식 서술로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네, 굉장히 진짜 되게 다양한 부분을 얘기하는 책이죠.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거니까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1번 상황이 옳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아예 대놓고 실록 파트. 자, 실록은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좀 많이 정리를 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사상, 역사서, 실록,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나오는 걸까요? 자, 216번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왕이 죽으면 원래 조선의 행정기관 중에 뭐가 있냐면 춘추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의 행정기관 중에는 춘추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춘추관이 기본적으로 뭐 한다? 실록에 보관을 합니다. 실록의 보관과 그 사서편찬의 기본적인 그 사초를 하는 그 관리들을 이제 사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춘추관인데 이 춘추관에서 그 예문관의 참하직, 그러니까 그 정칠품에서 정구품 정도 돼 있는 봉교 2명하고 봉교, 대교, 검열 이렇게, 그러니까 봉교 2명, 대교 2명, 검열 4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8명이 전임 사관입니다. 이 사람이 왕 따라다니면서 다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적어가지고 그거를 뭐 춘추관이나 춘추관에 보관했냐? 아니요. 그냥 개인이 가져갑니다. 왕실록이 되게 재밌는 점인데 그거를 그 사관들이 각자 개인이 가져가요. 집에. 그날 적은 사초를 집에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그 사초를 다시 이서합니다. 옮겨 적어요. 옮겨 적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 그러니까 이런 왕이 오늘 뭐 며칠에 뭐 을묘년 몇 월 며칠에 이런 말을 하였다. 이렇게 쭉 쓰고 쉬고 대화와 그 신하와 나눈 대화들을 쭉 써요. 거기다가 뭐를 플러스하냐면 사관의 관점을 플러스합니다. 사관의 관점을 플러스해서 이거는 별로 옳은 것 같지 않고 이런 식의 그런 내용들을 써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왕이 보면 정말 죽을 일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김종직의 조이제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록에 들어가는 책이 되는 겁니다. 실록에 들어가는 문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당대 왕이 보지 못하니까 성종실록이나 이럴 때 당대 왕이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그 사람이 관직에 물러나면은 국가에 내고 가냐? 아니요. 관직에 물러나고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고 가는 거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죽으면 왕이 승하했어요. 왕이 죽었어. 그러면 다음 왕 때에 실록청, 춘추관 내에 임시로 실록청을 꾸밉니다. 그러면 그 실록청에서 포고를 내는 거죠. 전대 이 사관들이 다 뭐 해라? 니네가 갖고 있는 책들 그 사초의 기록들을 싹 다 갖고 와라요. 싹 다 갖고 와라.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실록청에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시정기나 사초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실록을 만들죠. 실록을 만들고 실록을 열심히 만든 다음에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을 합니다. 참고로 그 과정은 절대 왕이 보지 못합니다. 경국대전에 아예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지 못하게 심지어 뭐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고 싶었지만 안 된다고 막 해서 아예 그냥 그 선대왕의 왕명으로 못하게 규정해 버렸는데 유일하게 본 사람이 있죠. 연산군. 네, 아주 그냥 난리가 있죠. 유일한 게 맞나? 어쨌든 연산군은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록이 완성이 되면 그 이전에 기록되던 사초들 있지 않습니까? 사초들 같은 경우에는 다 물에다가 그걸 다 풀어버립니다. 그걸 세초 그럽니다. 세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싹 지워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완성된 실록을 이제 임진왜란 이전에는 네 개의 거기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사고에서 보관을 했는데 임진왜란 때 조선 전기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춘추관에 있고 그리고 성주, 충주, 전주에 4개의 4대 사고에서 보관을 했는데 임진왜란에 다 탔죠. 전주 사고만 빼고 전주는 침략당하지 않았으니까 전주 사고만 빼고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전주 사고분을 옮겨와가지고 서울로 다시 옮겨와서 그걸 다시 필사해서 다시 5개로 뿌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태백산, 오대산, 적성산, 정족산 이렇게 해서 5대 사고로 확장되죠. 자 봅시다. 옳지 않은 겁니다. 왕이 죽으면 다음 때 임시로 실록청을 설치해서 왕조실록을 편찬했다 맞는 얘기고요. 전임사관과 겸임사관이 작성한 사초와 시정기대를 기초재료로 편찬했다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초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 있죠. 그거를 따로 뽑아내서 정리한 거를 우리가 시정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전까지 실록은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등의 사고에서 보관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4대 사고는 어디? 태백산, 만이산. 태백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오대산, 태백산은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 보관하는 사고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는 춘추관, 그 다음에 성주, 충주, 전주 이 4군데 사고에서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그 다음에 포쇄는 3년에 한 번씩 전임사관이 파견돼서 일정한 규례에 따라 시행했다. 이거는 뭐냐면 포쇄는 그 실록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딱 접어놓은 채로 보관하면 책이 상하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가갖고 책을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바람을 쐬게 해서 책을 그렇다고 뭐 직사광선 책을 직사광선하면 큰일 나죠. 책을 이렇게 바람이 쐬서 말리는 거를 포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규례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전임사관이 파견돼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가시죠.
이거는 여러분 왕조실록 내용을 모르면 못 풀어요. 좀 이건 난이도는 좀 높은 이유는 특히 포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말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왕조실록이네요. 고려시대에 왕대별 실록을 편찬하는 전통이 조선시대에도 계속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뭐 7대 실록이니 뭐 이런 것들 만들었죠. 워낙 고려시대 때는 그 불타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거의 전해지지는 않는 게, 특히 몽고 침입이 거의 대박이었죠. 몽고 침입도 거의 다 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몽고 때 다 타버려서 많이 전해지지 않는 게 많은데 어쨌든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초와 각 관청의 문서들을 종합해서 실록청에서 시정기를 만들었다.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시정기는 아까 전에 사초 내용 중에 뭐라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모아갖고 하는 걸 시정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사초하고 업무 기록 등을 종합해가지고 좀 중요한 사항만 빼놓은 게 시정기인데, 시정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 전임사관들이 춘추관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춘추관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초들만 있으면은 나중에 그 사초를 분실할 위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초를 적은 그 사관이 죽었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적은 행방을 알 수 없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시정기를 따로, 또 중요한 내용들을 시정기로 따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실록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시정기는 어디서요? 춘추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록 편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왕이 죽은 후에 실록을 편찬하는 게 관례입니다. 예, 맞아요. 왕이 죽으면 직후에 실록청을 만들어서 편찬하는 게 관례입니다. 왜냐면 왕이 살아있을 때 그 왕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또 거의 뭐 전제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하는 게 관례고요. 왕과 신하가 정사를 논의한 발언과 행동을 사관이 기록했는데 이를 사초라 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문관의 그 정칠품에서 정구품 정도, 그러니까 관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관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국왕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싹 다 기록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왕조실록에 대한 것들은 네이버인가요? 네이버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왜 그 EBS의 지식 채널 E라는 게 있습니다. EBS의 지식 채널 E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EBS에서 역사 채널 E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역사 채널 E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1편, 역사 채널 E의 1편이 실록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시간도 한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쓱 핸드폰으로라도 쓱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18번입니다. 밑줄 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본 자료는 조선시대 중앙 각부 6조 각원 각사 각 가문과 관계기관 접수된 문서를 등사한 책으로 베낀 거죠. 호관 업무나 문서 전달 및 업무의 시정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각사 등록, 비변사 등록, 종묘 등록이 현존하며 각 도감에서 도 의궤를 만들 때 기초들을 사용하고자 기록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여기 써있잖아요. 등록이라. 가장 유명한 거는 비변사 등록이죠. 비변사 등록. 그러니까 이 등록이라는 건요, 그 업무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정확하게 업무 내용을 기록을 해서 그거를 업무 내용을 기록을 하는데 이제 보기 좀 편하게 하려고 날짜 순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업무 내용을 기록한 거라서 거의 역사적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변사 등록 같은 경우에 남은겨진 비변사 등록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가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말을 얼마를 끌고 갔다, 옷을 뭐 했다 이런 것도 싹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의궤를 만들 때 굉장히 잘 쓰죠. 실록을 만들 때도 이 등록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에 현존하는 자료는 임진왜란 이후에 남아있는, 임진왜란 이후에 현존하는 자료로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다. 현존하는 자료로 임진왜란 이후의 등록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셔야 되는데,
현존하는 자료로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비슷한 자료가 남아 있는 건 의궤가 남아 있죠. 의궤가. 그다음에 조선 전기 거는 등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왕 그 종묘 등록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니은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관청을 두어 관리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국가적인 행사라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구슐 등록,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자선 코스프레하는 그 구슐 등록하고 그 왕비가 가례를 하는 절차, 그러니까 그 왕이 결혼하고 결혼식 절차들, 그 다음에 뭐 상례 등록, 그러니까 보통 뭐 상을 치르는 그 과정을 업무로 기록해 놓은 상례 등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상례 등록이 소현세자 상례 등록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임시기구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만드는 등록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율 등록이라든가 왕비 가례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시 그때 있는 거고, 뭐 왕비 가례를 뭐 매번 하는 거 아니니까요. 임시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변사 등록이나 금위형 등록 같은, 비변사 등록 같은 건 거의 상설이죠. 상설기구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사나 업무에 관한 일체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어람용을 별도로 제작했고 왕 행사 자체의 의식 절차를 알 수 있다. 이거는요, 등록을 얘기하는 게 요거는 행사 자체의 의식 절차를 알 수 있는 거는 어람용 별도 제조하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의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땡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자료는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다. 이것도 다 의궤 얘기입니다. 우리 프랑스 아해들이 이 의궤를 싹 들고 갔죠. 외교장각에서요. 다시 돌려주긴 했습니다만 영구 임대 형식으로 우리한테 준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십시다. 220번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222번이네요. 자, 다음 중 조선 불교계 동향을 바르게 서술한 겁니다. 조선 척이 성리학에 입각한 억불족처로 교세를 크게 위축됐으나 사회적 위신은 약화되지 않았다. 이거는 뭐가 틀렸냐면 사회적 위신도 많이 떨어져요. 실제로 숭유 억불 정책이라는 게, 특히나 조선은요, 뭐 예를 들면 그 세종 때 3강행실도 같은 것들을 한글로 만들고 그림책 같은 걸로 만들어 보급하고, 향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유교 질서를 계속 그 민간에게 주입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사회적인 위신도 떨어지는 거죠. 승과 자체도 없어서 스님을 정식적으로 스님이 되는 케이스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여전히 불교가 신봉돼서 왕실과 궁중에는 됐으나 왕실과 궁중에서는 불교 신앙이가 근절되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네, 왕실과 궁중에서 불교 신앙이가 근절됐다? 천만에 맞습니다. 세조 같은 경우는 그 세종대왕 때는 아예 그냥 세종대왕은 그 경복궁 안에다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하는 아예 그냥 내불당을 짓기도 했죠. 그리고 세조 같은 경우도 그 암자 같은 걸 따로 지어서 세조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불교 행사도 하긴 합니다. 왕실의 안녕과 뭐 왕족의 명복을 비는 행사, 죽은 다음에 명복 비는 행사나 이런 걸로도 불교 행사를 계속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은 도첩제를 실시해서 출가를 신고제로 바꾸고, 도첩제를 실시한 건 맞는데 이건 거의 그 허가제죠. 허가제. 도첩제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정량의 액수를 관청에 납부를 하고, 일정액을 관청에 납부하고 난 이제 출가하겠소라고 하면 뭐 해주는 거예요? 신고하면은 오케이 콜 이게 아니라
허가를 해줘야 돼요. 허가 안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보면 안 돼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교세를 만회해 준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조는 강경도 가문을 설치해서 불교 경전의 번역에 힘쓰는 등 적극적인 불교 진흥책을 실시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래 조선은요 불교 관련된 탑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신라 시대 때는 뭐 불국사 탑이 있고 뭐 석굴암도 있고 뭐 고려 시대 때는 뭐 탑들이 되게 불교 문화에 대한 탑들이 많잖아요. 조선은 숭유억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 탑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뭐? 세조 때 원각사 8층 탑인가 원각사 10층 탑이냐? 네. 원각사 10층 석탑을 만들어서 아니 탑도 만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각사는 절도 지었고 되게 좀 네, 그 왕들에게 컨셉하고는 좀 많이 안 맞죠? 네. 하지만 세조 이후부터는 세조 다음이 누구죠? 예종이고 그 다음에 성종이죠. 그죠? 조선의 유교 정치 체제가 거의 확정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일시적이었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승려들이 승병으로 크게 활약함으로써 조선의 국채액이 불교 중흥으로 전환됐다. 임진왜란 때 승려들이 승병으로 크게 활약한 건 맞아요. 대표적인 이제 사명대사라든가 서산대사 같은 사람들이 특히나 사명대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잡혀간 우리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불교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건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숭유 억불 정책 자체의 기조가 바뀐 건 아닙니다. 불교를 약간 탄압까지는 아니지만 좀 봐주는 성향이라면 그 이후에는 중흥까지는 좀 무리죠. 네, 그래서 답은 네, 4번 되겠네요. 4번. 네, 서울시 문제는 보기가 5번까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불교 얘기를 했는데 원래 문화사를 한 2시간 정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앞에 사상사를 좀 길게 하느라 그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1시간 정도 더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조선 문화사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들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